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떼어도 법에 호소할 길이 없는 상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문제는 상인 개개인의 억울함에 그치지 않고요. 독특한 문화를 가졌던 거리라든지 상권까지도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가게를 새로 열 때 전에 있던 점포 주인에게 주는 돈, 이른바 권리금인데요. 하지만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용산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이 상가 권리금 문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아직껏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게 현재로선 전부입니다.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물어줄 의무가 없어 상가 세입자의 3분의 2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주고 있습니다. 법도 외면한 돈, 폭탄 돌리기, 또 상인들의 피눈물이 맺힌 이슈. 이 말들이 다 어떤 한 가지 문제 앞에 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문제 아십니까?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상가 계약할 때는 꼭 내야지 되고 또 기준도 없어서 규모는 천차만별이고 주인과 그 빌리는 사람 간의 계약도 아닌 임차인들끼리의 계약이기도 하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몇 억씩 냈던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가게 주인들이 생기는 건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 나오셨는데요. 일단 차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장이신 신승만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서울시의 상가 임차인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계시는 금문화 갤러리 김남균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들 어떤 연관을 가지고 모이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권리금이라는 이슈로 이 세 분이 어떻게 묶였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김 교수님, 권리금 제가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어떻게 권리금 전문가가 되셨나요? 네, 제가 2009년도에 법무부에서 권리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권리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 박사님도 그냥 경제학 박사시고, 근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이제 권리금하고 연결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그 소상공인 육성과 그 전통시장 삼정가 및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그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그 기존의 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서 2014년도에 새롭게 출범한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그 소상공인과 그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영 활성화를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작년에 그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네. 전국의 15개 시도시 그리고 상권별로 구분해서 임대차 관계에 있는 그 소상공인 사업자 한 8,400개 정도를 저희가 임대차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권리금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있습니다. 예,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 김남균 대표님이 속하신 서울시 태스크포스 팀 그리고 금문화 갤러리. 이 딱 연결은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서울시의 그 민생경제자문관실이라고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임차 상인을 예.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문화 갤러리라고 그 상수동 쪽에 홍대 쪽에 있는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텐데 사실은 이제 홍대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이야기예요. 홍대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가 문화사업은 잘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상권이 급격하게 형성되면서 우리는 이제
천천히 다 쫓겨나게 되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태스크포스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그대로 두면서 상권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예.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실 기반이 다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 권리금 문제를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홍대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조금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홍대 곱창 포장마차를 하시는 사장님이 권리금을 4억이나 뺏길 처지에 있다. 그리고 또 이 민병도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할 때 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종로에서 중화요리집을 하시는 분이 권리금 2억을 뺏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권리금 왜 뺏기는 건지 뭐 알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요. 예, 김 대표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권리금은 일단 예. 그 임차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네. 그 건물주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나는 다시 그 공간을 쓰겠다. 네. 당신은 나가고 나는 쓰겠다고 할 때 그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갖다가 줄 의무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권리금이 얘기 나오는 법 조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물주도 임차인한테 줄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그거를 내놔라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그 리쌍인가요? 네네. 그 그룹이 아마 건물을 사면서 들어가면서 네. 그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던 분들이 나가라 그랬더니 권리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것 같은데 네, 법은 네, 없는데 네. 뭐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달라 네. 이런 거였겠죠? 네네. 예. 네. 이런 일들이 꽤 있나요? 예, 지금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홍대도 그렇고 신사동도 그렇고요. 예. 가로수길. 네.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권리금을 안 주고 그냥 내보내고 그 권리금을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예, 그 건물주가 예. 받아가지고 챙기는 예. 그런 수법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 건물만 갖고 있으면 2배로 예, 받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 뭐 예. 이제 재테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네. 건물에 그 근저당이 아주 많이 빚이 네, 아주 네. 많이 잡혀 있는 건물을 심지어 이제 곱창포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을 샀어요. 네. 왜냐하면은 건물은 24억인데 근저당 빚이 26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를 높이고 네. 기존에 있는 상인을 내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 이제 수억 원이니까 그거를 받아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예. 받아서 상쇄시켜 나가는 거죠, 빚을. 참, 뭐 그런 또 이런 게 기발한 있군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에 5년마다 하시는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신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사례들. 근데 이거를 조장하는 또 부동산이 요즘 많이 뜨고 있다 그래요. 요즘이 아니라 뭐 계속 있었다고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챙겨줄 테니까 집주인을 꼬드겨가지고 안 주고 내쫓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나요? 네, 저희가 뭐 실태 조사에서 뭐 자료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예. 사례를 좀 뭐 들러보면 이게 기획도 부동산의 권리금 개입이 이제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네. 지금 저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그 중개 대상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적인 거래 영역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텐데요. 뭐 일상적으로 권리금의 중개 수수료를 약 10% 내외 정도로 이게 중개업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뭐 재주가 많은 중개업자들은 이게 큰 소득의 메리트로 느끼다 보니까 상가 권리금에 대한 네. 작업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점포를 중개하면서 이전 임차인이 원하는 그 권리금보다 더 높은 그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네. 그래서 그 안에 차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업자 모의에서 재계약 거부를 통해서 임차인의 그 권리금 없이 내보낸 후에 네. 자신이 어떤 지인을 이용해서
점포를 약간 몇 개월 정도 운영한 후에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주면서 네. 그 차액을 서로 임대인하고 중개업자 나눠 갖는 뭐 이런 네. 사례들이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지하 경제고 네. 그러니까 양성화돼야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 교수님. 근데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법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받아야 될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은 영업이라고 하는 그 상인의 재산이 남아있거든요. 그 영업이라고 하는 상인의 재산은 순식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상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 상인이 여러 가지 투자한 비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포 임차인들끼리 서로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때 주는 돈을 이제 권리금이라고 부르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만약 그 영업이 남아있을 때 다행히도 임대인이 갱신해주거나 그러면은 그 영업이라고 하는 상인의 재산이 계속 존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마음이 변해서 나는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점포 임차인의 영업이라고 하는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법이 점포 임차인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으로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그런 그 영업이라고 하는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것이냐, 갱신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가거나 그 요구가 자기한테 불만이라면 영업이라는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내가 일궈놓은 어떤 내 상권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명성이라든지 또는 영업하는 사람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일정 부분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들인 돈, 임차권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상인들은 영업활동을 해서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전체 총체적으로 얘기한 걸 영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그것이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네. 이게 형성돼 있지 못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사실 용산 참사에 이게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손보자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지 되나요? 좀 간략하게.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라고 인정 못한 이유는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을 고친다면은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사라지는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행 법에서는 그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영업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 임대차 보호법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신 박사님 연구 자료를 그쪽 공단에서 내시면서 법무부가 법 개정에 참고 자료를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뭐 일부 좀 고쳐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어떤 부분인가요? 크게 그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환산보증금 제도로 해서 그 법 적용 대상을 좀 확대를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에 3억 원이었던 기준을 4억 원으로 늘렸던 부분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문제들도 좀 더 확대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에 15%를 초과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연 1% 이자율로 해서 월 연 12%
내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네. 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상가 권리금 약탈 방지법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요거 관련해서 홍대에서 또 한번 밴드 공연도 있었잖아요. 네. 예. 글쎄요, 뭐 저는 그 개념 정리를 좀 한 거와 그다음에 이번에 좀 약간 이슈, 그러니까 용산 참사 5주기와 네. 함께 섞여서 정치적인 이슈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네. 그걸로도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네. 실효성은 뭐 글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특별법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더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업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나 또는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게 점포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용산 참사 20주년을 50년을 전후해서 예. 네. 또 이제 그런 그 공감대들이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비정상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보태서 드리면은 그 사실상 이 영업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권리금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나 정부에서도 그 지식 재산이라든지 그런 무형의 자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뭐 창조 경제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권리금 문제로 노이즈가 나는 것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좀 마련. 이것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그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가게에 세들었던 사람이 나갈 때 자신의 영업을 했던 그 재산을 넘기는 거잖아요.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건데 이게 분쟁이 생기는 이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신 박사님께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권리금 피해 사례에 대한 그 어떤 유형을 쭉 뭐 학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좀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눠줘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어떤 내용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쫓겨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권리금으로 인한 이점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도 유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임대 상황에 관련된 정보의 통보를 못 받은 상황에서 입주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건물 6개월 만에 그와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점포들이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인데 네. 입주했더니 6개월 만에 병원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함으로써 영업권에 대한 어떤 그런 손실을 보는 경우, 그다음에 철거 예정의 건물을 모르고 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전임차인이 이제 다른 옆에서 동종 업종을 영업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권리금에 대한 어떤 분쟁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균 대표님은 이런 사례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직접. 예. 뭐 그 임차인과 임차인이 그 권리금 문제로 그 이견이 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건물주가 꼈을 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주가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장사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장사할 것처럼 해놓고 뭐 혹은 이제 왕의 기한이라는데 내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데 그런 거 꽤 봤어요.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당신이 좀 물러나죠.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또 있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서대문 저쪽 그 서촌 쪽에 1층 카페라는 곳이 그런 그 사례예요. 그러니까는 1층 카페가 쫓겨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가서 보니까 인테리어 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송을 걸었나요? 그때 그 경우에? 이제 아니요. 지금 이제 다음 반소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임차인끼리의 이제 분쟁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김 교수님 그러면은 이럴 때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보호 측면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임차인 간에 서로 영업을 양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연 임대인이 갱신해 줄 것인가 또는 그 재건축이 있을 것인가라는 정보를 숨기고서 임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점포 임차인들 사이에 점포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실제로 점포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도 왜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표준 계약서 같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 권리금 주제로 지금 금요기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4부에서도 상가 권리금 문제 계속 짚겠는데요. 권리금 때문에 도시와 상권 고유의 문화와 색깔이 사라진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연구팀장이신 신승만 박사님, 또 서울시의 상가 임차인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운하 갤러리 김남균 대표님, 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두 교수님 세 분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 대표님, 홍대 주변에서 이사를 몇 번 하셨어요? 저 한 10번 넘게 했죠. 권리금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 권리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월세가 제가 가는 곳마다 월세가 올라서 그 월세를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사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권리금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죠. 네. 월세를 올리는 어떤 뭐라고 해야지 되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권리금을 많이 내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많이 내면 집주인이 월세를 뭐 많이 올릴 때
그 권리금을 갖다가 이렇게 볼모로 삼아서 많이 네. 올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가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거리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홍대 앞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그 문화예술가들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문화예술가들은 원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문화예술가들이 있는 지역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곳이 뜹니다, 소위. 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곳이 뜰 때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으면 대기업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이제 점포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월세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실이라든지 뭐 레이블이라든지 뭐 스튜디오나 뭐 이런 곳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다른 곳으로 가게 네,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지역이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점포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문화는 생활의 양식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동네 이웃들이 하고 있는 소점포에서 그 문화들이 네.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세계 각국의 어떤 작은 가게들 이런 것들이 있던 곳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김 교수님 신촌 요즘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예, 어떻든가요? 좀 느낌이. 옛날하고 달리 뭐 대학가의 낭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 사라지고 또 상업화된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대기업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서점 같은 거 예전에는 이제 예. 서점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자본의 힘에 밀려서 그렇죠.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권리금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도 그렇고 들어가려는 상인들도 그렇고 이게 뭐 가치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는 부분이지만은 신 박사님 조사하실 때 이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이런 좀 작은 상인들의 점포를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렇게 먹는 이런 경우들도 좀 조사가 됐나요? 뭐 그거 연관돼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임차인 중에 95%가 네. 보증부 월세로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독립 브랜드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간의 어떤 그런 전월세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 독립 브랜드 같은 경우는 4,900만 원인데 네. 반해서 프랜차이즈 전세 같은 경우는 5,700만 원 정도로 좀 더 한 1.58배 정도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보증 보세도 독립 브랜드는 2,300만 원 선인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3,700만 원 정도 더 많이 지불하는 걸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랜차이즈들의 어떤 잠식이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2010년도 기준에서 월세 증감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11.2% 전체적으로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거기 안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따로 보면 프랜차이즈도 한 10% 이상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균 한 2,7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내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부터는 한 4천만 원 선의 권리금이 좀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사업자 양동 시에 한 85%가 권리금을 받겠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악습적으로 이 권리금 문제가 계속 관행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점포에 입점한 점포주가 향후에 그것을 양도할 때 자기도 권리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권리금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은 아니죠? 예.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말이니까. 고유명사 말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업을
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정의한다면은 그러한 권리금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점포를 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그러니까 취득한 영업이라고 하는 재산을 점포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문화 말씀도 하셨지만은 영업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조금만 활성화돼도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의 존속성보다는 그 임대인들의 임대 수익 보장하는 부분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은 공통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점포 임차인의 영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그 거리와 가게를 소문나게 하고 명소로 만든 노력을 영업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죠. 예. 김남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영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장사를 여태까지 그 사람의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장사가 곧 문화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영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것이 그 사장님의 것만이 아니라 그 곳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행복들도 포함이 된다. 하여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함부로 임차인을 못 내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곳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행복 추구권까지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법이 아니라 법의 해석이죠. 해석, 근데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갈 때는 어느 편리성을 두고서는 이사를 가고 그러고 뭐 어떤 카페를 자주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행복들이 갑자기 어떤 가게가 없어짐으로써 행복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곧 장사는 문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좋은 말씀 같아요. 그 신 박사님 혹시 그러면 이 영업의 개념이라는 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자료 같은 게 좀 있나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나 이런 때는 사실 인정하기가 아마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서 사적인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의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권리금이라는 자체의 그 산정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는 없긴 하지만 그 권리금의 그 기준 자체를 월 영업일 곱하기 1년치를 가지고 권리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업 가치를 권리금 자체가 인정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하고 내수시장이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기존에 본인이 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상실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계속 처해져 있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영업이익의 뭐 3, 4개월치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신 박사님의 기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산정이 어렵지 않나요, 신 박사님? 그래서 권리금의 유형이 여러 가지, 뭐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권 권리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종업종을 할 때는 그런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전 임차인이 쌓아놓았던 영업의 활동의 노하우들을 저희가 인수함으로써 거기에 대가를 주는 거라고 우리가 권리금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업종 안에 있어서는 사실 그 영업권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계약서 자체에 조금 우리가 수면에 좀 드러날 수 있는 권리금의 어떤 계약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내고 있는 권리금 자체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본인한테 제시가 돼 있는지를 좀 저희가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영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영업 보상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의 가치를
산정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업체처럼 그런 민간에 업체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예.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업종 사이에 그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또 권리금이 주어지는데 예. 사실은 소규모 점포로 갈수록 영업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서 임차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요소라고 하면은 딸랑 임차권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임차권을 넘기는 것 자체도 영업을 양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대가가 주어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임차권의 그 가치를 그 넘기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이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경우와 홍대 앞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 아까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예. 사실상 그 상가 임대인을 위한 보호법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돼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임차인 약자이기 때문에 네.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보호기간이 5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호도 제한해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으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일부한테는 있고 일부한테는 잘 없는, 지금 네. 이제 법이 개정돼서 좀 있게 됐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보호기간이 짧다 보니까 권리금이 많이 움직이게 네. 되거든요. 희석이 안 되니까. 보호기간을 좀 더 길게 가고 예. 모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예. 권리금의 상태도 조금 말랑해지지 않을까. 보호라는 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기간의 기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서울의 네. 경우에 4억 원. 네. 그러니까 전세 같은 느낌이에요. 환산보증금이. 네. 전세로 따졌을 때 4억 원까지만 보호를 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논의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는 예. 권리금 수요조사입니다. 수요조사. 권리금하고 그다음에 월세 차임에 대한 수요조사인데 그거를 이전에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좀 넓은 범위에서 했는데 사실상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지가 않고 네. 소위 역세권이라든지 상권 과밀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상권이 좋은 지역들 예. 그래서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들에서 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 지역 위주로 굉장히 현실적인 네. 거죠. 그 위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나면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연구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환산보증금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4억 원 이게 현실적이기는 한 건가요, 신 박사님? 예.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느낌들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왜 4억이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현실이 안 맞다. 네. 사실 우리가 대로변에 보면 10억짜리 어떤 그런 보증금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취지 자체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 자체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네.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시의 그 평균 재산을 보면 4억 정도의 네. 평균 재산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걸 더 넓힐 것이냐, 예. 넓힌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영세 상인이 아니라 그냥 전체 다를 다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냐, 이런 예. 문제를 인해서 이 기준 자체를 더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네.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상인법 자체가 이제 전체 상인들을 위한 법이 된 걸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겠죠. 네네. 예. 이제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멘트들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상가 권리금은
아까 뭐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되고 권리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세 분께 차례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금은하 갤러리 김남균 대표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사실상 무형의 자산, 즉 그 어떤 상인이 있으면 상인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그 보장이 되든 전체가 보장이 되든 네. 무형의 자산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장사를 잘하고자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것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권리금의 보장은 일부라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영두 교수님. 네. 권리금 문제는 일단은 영업 보호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이라고 하는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임대인의 시혜적인 그런 의사에 의해서 영업이 존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많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네. 보통 선량한 임대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그걸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갱신을 거절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이제 법이 점포 임차인의 영업이라고 하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그럼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 개정은 상당히 좀 이렇게 법 부분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아까도 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를 네.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제화가 되는 게 좋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예. 그 영업 보호의 문제 또는 권리금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점포 임차인의 영업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하고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상실할 때 그 고객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객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요? 네. 예. 근데 그 산시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 상실에 대한 보상 같은 건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문들 같은 거는 사실 어려운 그런 거 없이 예. 그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점포 임차인의 영업 보호라고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 그렇게 산시까지 나와 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도입이라고 해야지 될까? 벤치마킹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다른 휴업 보상이라든지 영업 폐지 보상 같은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보상 단골 고객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 있냐 없냐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우리나라가 도입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도 우리보다 이게 계약 기간이 길죠. 평균적으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네. 보호 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넓죠. 예, 그렇군요. 신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 법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뭐 분쟁 조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권리금에 관련된 어떤 그 회수 방안 내지는 분쟁 해결 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좀 대립하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그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좀 열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혜택 볼 사람들은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좀 다양하게 펼쳐서 제시를 해야 이 권리금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물을 칼자르듯이 딱 한 칼의 제도만 가지고 이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권리금 보증보험 제도를 뭐 도입하자는 얘기도 보험의 개념으로 보험을 해서 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자체도 이제 거기 유사한 주택 문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자체 조례에서 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조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서로 양 당사자가 같이 합의에 의해서 그 조정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특히 임대인이겠죠. 아니면 그 전 임차인이든 누군가 한 명이 그 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그 조정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가 무명부실화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도 그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열어보고 뭐 대안을 또 만들어 나가는 네.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명사이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이 제도인 권리금. 권리금은 뭐다? 이렇게 좀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권리금은 이제는 악습이다. 악습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 권리금이라는 의미를 어떤 시장 자유의 원리, 그래서 자유계약에 어떤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고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떤 우리 상황과는 좀 너무 괴리되어져 있는 이제 상황이다. 이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내지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보호하지 않으면 계속 악습이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악습이다. 김 교수님은요? 예, 저는 권리금은 영업의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다. 예. 영업은 점포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이다. 네. 김남균 대표님. 예, 권리금은 뻐꾸기다. 뻐꾸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뻐꾸기가 다른 데다가 알을 낳고 자라나고 그러면은 그런 식인데 권리금이 약탈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법은 뻐꾸기와 비슷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져야지들 악습이고 뻐꾸기고 그렇군요. 오늘 권리금에 대해서 서울시 상가 임차인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금문화갤러리 김남균 대표님, 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님,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승만 박사님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모어 피자 핫 패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이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생생경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